전국의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잿빛 하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자가 236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을 만나 모든 피해를 현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일정 없이 공약 점검에 들어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강원 화천에서 SUV 차량이 전복돼 타고 있던 군 부사관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해외 도박장을 생중계로 보여주면서 대리인을 통해 베팅을 하는 이른바 아바타 카지노의 한국인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강추위가 지나가면 어김없이 공기질이 탁해집니다. 하루 종일 뿌연 하늘을 보면서 마음도 답답한 휴일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9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 평소보다 대여섯 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고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가 더욱 필요했던 휴일 표정을 신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 종일 미세먼지가 뒤덮인 서울 도심. 광화문 현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눈이 따가운 듯 연신 깜빡거리고 마스크를 단단히 올렸으며 거리를 걸어갑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끼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걸어다니면서 계속 끼고 있기가 힘든 것 같아요. 주말인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서울 남산타워에서도 시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이 뿌였습니다. 서울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도권과 충청 일대는 매우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남산 쪽에 올라와서 풍경을 보려고 하는데도 되게 뿌여서 잘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좀 속상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말 내내 시민을 괴롭힌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발 스모그 등 해외 미세먼지 유입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한반도 상공 대기까지 정체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기전 농도가 높아지게 된 상황에서 북서 기류와 함께 국외 미세먼지가 아주 고농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러모로 답답하고 불편한 하루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탁한 공기를 마셔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지금도 먼지층이 쌓인 흐린 하늘이 계속되는 걸로 보이는데 언제쯤 해소될까요? 네, 밤이라 어두워서 지금 도심 미세먼지 상황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계를 위해 잠시 나와 기다리는 동안에도 목이 칼칼할 정도로 미세먼지층이 두터운 상황입니다. 곳곳에 밤거리 시민들도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0 마이크로그램, 경기, 인천 등은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충남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공공기관의 사업장은 운영 시간이 조정되고 배출가스 5등급 등 일부 차량 운행도 제한됩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천천히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는 종일 전국 대기 중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1일 화요일부터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10시 사이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엷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며 미세먼지와 안개가 겹치는 내일 오전 출근길 안전운행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내일부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설 특성상 현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 미접종자 수가 줄어 괜찮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여기에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 논란도 더해질 것 같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패스 도입을 알리는 안내문이 마트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능숙하게 전자출입 증명을 마친 사람들 사이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들도 눈에 띕니다. 여기에서 또 접종 정보 불러오기를 하셔야 돼요. 접종 완료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저희 태블릿에다 찍으시면. 정부는 내일부터 3,000제곱미터 이상인 마트와 백화점, 농수산물 유통센터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17일부터는 방역 패스 위반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내일부터 350만 명에 달하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마트에서 장을 볼 수가 없어 생필품 구매 등 기초적인 생활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방역 패스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받았던가 그런 사람들은 식생활 같은 거 하는데 필요한 걸 못 사실까 봐 그런 건 걱정이 되죠. 정부는 내일 기준 접종 180일이 지나는 유효기간 도래자 573만 명 중 94%가 3차 접종을 완료했다며 여기에 감염 후 완치자 등을 더하면 실제 미접종자는 크게 줄어 현장에서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3,000명대고 위중증 환자는 11일 연속 줄면서 8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반적인 방역 지표는 다소 나아졌습니다만 해외 유입 확진자가 200명을 훌쩍 넘으며 역대 두 번째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국내 유입이 더 가속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해외에서 입국한 내 외국인들이 짐을 끌고 이동합니다. 오늘 해외 유입 확진자는 236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20명대였는데 같은 달 29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12일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전 세계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국내 유입 환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해외 유입 확진자의 변이 분석을 한 결과 약 70%가 오미크론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유행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쯤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에 나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방안과 위험국가 확대 등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자택격리보다는 시설격리, 또는 일부 위험 국가는 입국을 통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오미크론의 우세종이 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유입 확진자 관리 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3일쯤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도착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우선 투약 대상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베이징에 인접한 텐진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와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거단지를 대거 봉쇄했는데 무려 1,500만 명에 달하는 텐진 시민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공무원들은 단 한 명이라도 집 밖으로 나갈까 아파트 정문을 지키고 섰습니다. 중국은 안전한 올림픽을 자신했지만 这些严格有力的防控举措将最大限度地保护运动员及各相关利益方的健康安全。还有不到1个月的时间，中国已经做好了准备。 텐진에서 확진자 20명이 나왔습니다. 최소 2명은 오미크론 감염자입니다. 텐진은 베이징에서 140km, 서울에서 대전 거리에 있는 인구 1,500만의 대도시입니다. 앞서 시안 등에서 터진 집단 감염을 도시 전면 봉쇄로 겨우 억누르고 있는데 陕西西安的疫情呢，近期呈动态下降的态势。 동계올림픽을 26일 남겨두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코앞에 닥친 겁니다. 방역당국은 텐진 내 29개 주거단지를 완전 봉쇄하고 1,500만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예정했던 교사 자격시험 등 텐진시의 공식 일정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주말 일정을 전면 중단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오전 음성 판정이 나자마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겐 정부 탁상 행정을 직접 비판했고 부동산 문제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민심 탐방도 이어갔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1시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곧장 소상공인들과 만나 모든 피해는 다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선지원 후보상을 약속하며 정부의 탁상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로는 기재부 관료들의 이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좀 진척이 잘 안 되긴 하지만 80%는 이런 소리 하지 말자. 이어 부동산 문제엔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공공이 아닌 민간주택도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선 청년 사이 젠더 갈등은 오징어 게임 같은 느낌이라며 표되는 쪽을 편들어 갈등을 심화하는 주장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집위에서 경쟁을 하는데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중집이 더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하철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이 후보는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700~800억 원 정도로 재정 부담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했고 임산부석 표지를 못 보고 앉았다가 놀라서 일어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등 시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자리가 생겼는데 내릴 때가 됐네. 아니다. 그렇구나. 난 왜 비웠나 했더니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민주당 선대위는 공식 소통 앱에서 이용자의 외모를 평가해 논란이 됐던 자원봉사자를 해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제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또 한 줄짜리 형식으로 내놓은 공약인데 연일 이대남 표심에 집중한 메시지에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엔 주먹구구식이라며 폐지를 공식 주장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가가 병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연간 2조 1천억 원인 급여 예산에서 5조 1천억 원이 추가되는데 당선 시 임기 시작과 동시에 예산을 편성해 2023년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후보는 앞서 지난해 말 백골 부대 방문 당시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합당한 그런 처우를 계속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저희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2027년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약속한 바 있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윤 후보는 그제도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란 한 줄 공약을 발표했는데 2030 남성 표심에 효과를 얻을 거란 전망과 함께 여성과 중도층엔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몇 년 안에 해야 될 일이라면은 그 방향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윤 후보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마트 방역 패스 도입엔 주먹 구구식이라며 정책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외부 일정 없이 당사에서 정책 점검에 집중했는데 김한길 위원장이 물러난 새시대 준비위를 정권 교체 동행위원회로 바꾸는 선거기구 개편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계 개편 가능성 등 각종 구설에 올랐던 기구가 사실상 와해되면서 윤 후보의 중도 외연 확장 전략도 대폭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로 대선 판세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지율 변화에 따라 3자 구도로의 재편도 가능하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이슈 또한 큰 변수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도 복잡합니다. 제각각인 정치권의 시각을 박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박영선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은 제3지대 연합론에 대해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김동연 후보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공통정부 구상을 밝혀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말자. 그리고 좋은 정책이라면 출처 연원을 따지지 말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부총리 당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청와대와 고성으로 싸웠다는 비화를 공개하며 완주 의지를 보였습니다. 양도 차액에 대해서 100% 과세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표현을 그대로 미쳤냐 그랬어요. 이 나라가 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네. 박영선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시작은 진보에서 했으나 극우까지 갔다 온 느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두 경쟁자를 포함한 원팀 꾸리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미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원팀이 돼 참여하고 있다면서 유승민 후보와 묶어서 원팀 운운하는 비방성 기사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야권 지형 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계속 거론됩니다. 어떤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후보는 자신이 주역이라며 단일화에 대한 거리를 뒀습니다. 저는 제가 당선되고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러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도 공동정부 구상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물복지 공약을 내놓은 심상정 후보도 단일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진행형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재판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아무래도 배임 혐의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핵심 4인방이 내일 처음 법정에 모입니다. 대장동 특혜 사건 핵심 관계인 4명 가운데 검찰 수사에 협조해온 정모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한 상황.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물론 피고인 서로 간에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핵심 쟁점은 배임죄 성립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수익 구조를 만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모에 따른 배임액이 적어도 1,8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 등은 막대한 수익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예상 밖의 결과라며 반박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금전 지급 약속과 범행 공모 정황 등 범죄 혐의 대부분은 이 녹취록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 등은 이와 관련해 정 회계사가 녹음하는 걸 알고 일부러 거짓말했다며 편집도 악의적으로 됐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강원도 화천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타고 있던 군 부사관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군 당국은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택 화재 사고 현장에서는 내일 합동 감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자동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강원 화천군의 한 국도에서 빙판길 교통사고로 군 부사관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군 당국은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눈발이 나지고 이래서 좀 바닥이 결등되어서 미끄러운 상황에서 이제 차가 이렇게 전복이 된 걸로. 어제 오후에는 원주의 한 빙벽 훈련장에서 50대 남성이 3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에서는 지하 1층 악기 연습실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그분이 미처 대피를 못하시고 대피 중에 사망하신 걸로. 말 한 마리가 주차장을 맴돌고 소방대원이 조심스럽게 말고삐를 잡습니다. 어제 낮 12시 15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 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농장에서 탈출한 말은 도로로 나와 4.5km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지나던 차량 2대와 말이 가볍게 충돌했지만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국가수 등은 내일 소방관 3명이 숨진 평택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최초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1층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해외
코로나에서 벌어지는 도박판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현장에 앉혀놓은 대리인에게 대신 베팅을 시키는 이른바 아바타 카지노의 한국인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체포됐습니다. 벌어들인 불법 수익이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화면 속 카지노 딜러가 카드패를 나눠주고 도박 참가자들이 신중하게 판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누군가와 연락하며 지시를 받습니다. 카지노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리인을 통해 도박에 참여하는 이른바 아바타 카지노입니다. 도박판이 벌어진 곳은 필리핀 막탐섬의 한 리조트 카지노인데 한국에 있는 참여자가 현지 실황 중계를 보고 대리인을 통해 베팅하는 겁니다. 필리핀 경찰은 어제 현지에서 카지노를 열고 인터넷 등으로 국내에서 불법 도박 영업을 해온 정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카지노 측이 2019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7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한국인 운영진을 상대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정모 씨는 현재 외국인 수용소로 옮겨진 상태. 검찰은 정 씨가 국내에 송환되는 대로 다른 일당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자체들이 2년 연속 겨울축제를 취소했지만 행사만 하지 않을 뿐 현장에 가보면 사실상 축제가 진행되나 싶을 정도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얼음 위에 텐트를 치고 다닥다닥부터 낚시를 해도 야외이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호수가 꽁꽁 얼었고 얼음 위에는 빙어 낚시객과 텐트가 빼곡합니다. 얼음 낚시 행사가 취소된 곳이지만 축제장처럼 인파가 몰렸습니다. 축하하고 딸하고 지나도 관계에서 또 올라와가지고 나는 내 관리를 잘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얼음이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은 소용이 없습니다. 방역 패스도 없는 상황이지만 일부 방문객은 마스크조차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걱정은 되게 하는데 마스크를 조심한다고 계속 오는 거죠. 호수 근처 도로는 낚시객들이 몰고 온 차량으로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겨울 축제가 모두 취소됐지만 소규모 얼음 낚시터는 오히려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 시설인데다 법적 근거도 없어 얼음 낚시터에 4명 이상 모여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좀 지금 부가하듯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은 저희한테 없거든요. 소규모 얼음 낚시터에 겨울 축제 취소의 풍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방역 대책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어제 구속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횡령한 금액이 1,880억 원에서 1,98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직원이 회사 돈 100억 원을 빼돌렸다가 다시 돌려놓은 건데요.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 측이 이 사실을 알고도 100억 원 추가 횡령은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공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 구속영장에 적시한 횡령액은 총 1,980억 원. 3일 회사가 공시한 횡령액 1,880억 원과는 100억 원이 차이 납니다. 취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이전 회사 돈을 50억 원씩 2번에 걸쳐 인출하고 며칠 뒤 다시 넣어놨습니다. 회사 측은 내부 조사 결과 이런 거래 내역을 알고 있었지만 경찰에 낸 고소장엔 적지 않았습니다. 손해는 발생을 하지 않았거든요. 1,880억 원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이 씨가 이번 대규모 횡령 이전에도 여러 번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경찰은 이 돈도 모두 이 씨의 횡령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돈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것도 횡령이잖아요. 회사 돈을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전문가들은 100억 원을 누락한 것이 불성실 공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 정도의 규모면 공시가 됐어야 정상일 것 같거든요. 한국거래소는 내일 오스템 임플란트의 공시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금괴 가운데 지금까지 경찰이 찾아낸 건 497개. 나머지 354개, 약 280억 원어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너와 경영진의 불투명한 경영으로 주가가 폭락해서 정작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2천억 원에 육박하는 회사 돈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은 구속됐지만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이 주식을 담보로 1,100억 원을 대출받아 다른 상장사 주식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경영 관리나 잘하라거나 차라리 회사를 매각하라는 질책성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4년 최 회장과 임원들이 회사 돈을 횡령해 처벌받은 과거 사실까지 다시 거론될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의식이 좀 깨어나는 그 주주들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들, 묻혀 있는 것들, 그게 문제화되고 이슈화되고. 지난해 11월 상장한 카카오페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성장 기대감에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지만 공모된 자금을 저희 이제 타 법인증권, 그러니까 자회사들이죠. 이쪽 지분 취득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사용해서 상장 한 달 만에 류영준 대표와 임원 등 8명이 스톡 옵션을 팔아 수백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둬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경영진이 사과했지만 투자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가 폐막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린 이번 CES는 방역부터 예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기업들도 친환경과 로봇 등 미래 산업을 대비한 제품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달라질 산업 구조를 알렸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장혁수 기자가 산업 장벽이 허물어진 올해 CES에 맞췄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입구부터 손소독제가 비치됐고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린 CES. In-person events are where the magic happens. You can't replace, especially at a trade show when you're walking the floor. 행사장 안 분위기도 확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 없는 현대차 전시장. 대신 로봇이 가득 채웠습니다. 로봇이 주도할 미래 모빌리티의 신기술을 알린 겁니다. 해마다 CES에서 TV 전쟁을 벌이던 삼성과 LG도 변화했습니다. 올해는 TV 대신 코로나 시대에 맞춰 삼성은 휴대용 프로젝터를, LG는 집콕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친환경도 이번 CES에 큰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탄소 중립에 맞춰 SK는 전시관에 나무를 심어 숲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고, LG는 전시장 전체를 나무 찌꺼기로 만든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부스 디자인을 또 간소화해서 전시회 이후에도 쉽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산 역시 수소화 시대에 맞춰 수소 드론과 바람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기조연설에서도 기업의 수장들은 ESG 비전 발표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In 3 years, we'll expand the use of recycled materials to all of mobile products and home appliances. We allocated $25 million to climate equity to help ensure that people and communities most affected by climate change are not left behind. 친환경을 앞세운 신형 전기차들도 쏟아졌습니다. 벤츠는 한 번 충전에 1000km를 달리는 전기 컨셉카를 공개했고, 가전업체 소니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산업 간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This spring, we are establishing a new company, Sony Mobility Inc. 가전 회사가 전기차를 선보이고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공개한 2022 CES.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보여주며 2년 만에 열린 오프라인 전시를 마감하고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호수에서 절벽이 무너져 내려 아래에 있던 관광보트 2척을 덮쳤습니다.
1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결국 인재였습니다. 관광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절벽 뒤편으로 흙더미가 쓸려 내려오는가 싶더니 절벽 앞쪽이 쪼개져 관광보트 2척을 덮칩니다. 엄청난 물폭풍은 주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다른 보트들도 현장을 벗어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브라질 푸르나스 호수의 큰 절벽 하나가 통째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호수 아래쪽으로 몸을 피한 부상자들, 기진맥진입니다. 7명이 숨졌고 3명은 실종됐습니다. 3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Nós temos todo trabalho de investigação que vai continuar, onde nós estamos atuando com as testemunhas, com os familiares e com as empresas que atuam no local. 이 호수와 협곡은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당시에도 수십 척의 보트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폭우가 원인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7,000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폭우는 이후 2주일 가까이 이어지다가 전날에야 그쳤습니다. 당국은 당일 사고 현장처럼 폭포를 끼고 협곡이 있는 곳을 멀리하라고 콕 집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은 진행됐습니다. 당국은 업체들이 보트 관광을 강행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6월 민주항쟁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가 오늘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배은심 여사는 아들의 뜻을 이어 지난 35년 동안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신유만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영정 아래에 국화꽃과 국민훈장 모란장이 놓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아들의 한을 풀어주고 싶은 생각은 늘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배은심 여사는 지난 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고 배은심 여사는 1987년 아들 이한열 열사가 숨진 뒤 지난 35년 동안 민주화 운동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1998년부터는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고 2019년에는 철거민 7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용산 참사와 관련한 범대위 공동대표도 맡았습니다. 유공자법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서울도 왔다 갔다 맨날 농성장에 다니시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빈소를 찾아 배 여사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며 고인을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여야 대선 후보들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온 배은심 여사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멸공의 회포. 이거 군가 제목 아닙니까? 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잊기 힘든 군가 제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물음표는 자세히 보시면 멸공이 아니라 멸콩입니다. 아, 멸콩이군요. 네, 바로 멸치와 콩을 뜻하는데요. 대선 전국에 느닷없이 이 멸콩과 멸공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어서 물음표로 골라봤습니다. 이 멸치와 콩은 어제 윤석열 후보가 마트에서 장을 본 것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필 멸치와 콩을 골라서 이게 멸공을 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어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공개된 AI 윤석열을 보면 대놓고 달파 멸콩이라고 직접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달파는 문 대통령 지지자를 뜻하는 문파를, 그리고 멸콩은 멸공을 노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걀파 멸치 콩을 샀습니다. 달파 멸코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 멸치와 콩은 장 볼 때 흔히들 사는 거니까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렇게 보니까 또 작정하고 멸공을 노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멸공은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이 멸공이란 단어를 띄운 사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인데요.
재벌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그대로 밝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멸공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다가 게시글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영진 부회장으로부터 멸공 쟁점이 시작이 됐고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하필 신세계그룹이죠. 거기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멸치하고 콩을 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데 여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정 부회장과 윤 후보를 연결시킨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인데요. 그제 정 부회장을 향해서 21세기에 멸공이란 단어를 쓰냐면서 거의 윤석열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바로 다음 날에 윤 후보가 그 마트를 찾게 된 겁니다. 여권에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왼손에는 팔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나는 좌파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정 부회장과 윤 후보 모두에 군 면제된 사실을 거론하거나 또 해당 기업을 불매운동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윤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 멸치와 콩이 들어간 아침상 사진을 올렸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같은 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똑같이 구입한 뒤에 멸콩 자유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조국 전 장관은 이를 일배놀이라면서 뿌리가 어디인지 보여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말장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판이 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멸콩의 횃불의 느낌표는 멸공보다 열공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당 내용을 극적으로 봉합한 윤석열 후보가 이런저런 공약과 홍보를 통해서 분명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당내에선 이 뜬금없는 멸공 이미지가 대선을 2달 앞두고 중도 지지를 확장하는 데 과연 득이 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합니다. 이 멸공을 말하는 건 자유지만 그 전에 좀 더 열공하고 격공, 그러니까 국민이 격하게 공감할 만한 정책을 내놓는 게 정공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부선 늘려 김팔선입니다. 어제 뉴스야 시간에 이재명 후보의 이 김포공항 택지 개발 공약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첫 교통 공약이죠. 김포에서 8당을 잇는 김팔선을 물음표로 정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 GTX가 확대 개통을 하게 되면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좋아할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 GTX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기조만큼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비슷합니다. GTX A, B, C 노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으로 GTX C 노선을 평택과 시흥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GTX를 빠르게 완공하여 수도권 어디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두 후보가 비슷한 기조면은 GTX 확대는 기정사실화라고 보면 됩니까? 두 후보 모두 공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디테일 차이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GTX 노선 연장을 공약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에 더해서 D, E, F까지 노선 3개를 추가하겠다는 공약입니다. D는 김포에서 8당, 또 E는 인천에서 남양주를 잇고 F는 고양에서 성남을 한 바퀴 도는 노선인데 17조 6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재원 확보가 어떻게 마련이 될지도 궁금한데 그런데 GTX 경우 첫 번째 노선인 A 노선도 아직 개통이 안 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 재원도 그렇지만 인근 부동산에 끼칠 영향과 장밋빛 청사진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게 공사를 시작한 GTX A 노선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사업자 선정과 계획 수립 단계여서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2010년도 지방선거 때 김문수 전 지사의 공약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이게 10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노선 확장이든 추가든 여야 공약이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거기다 괜히 공약에 포함된 지역들의 집값만 들썩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 내 가시화도 어렵고 또 집값 문제도 있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첫 번째 교통 공약으로 내놓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수도권, 특히 인천과 경기 지역 표심을 사로잡겠다 이런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서울에선 이재명 후보 32.8%, 윤석열 36.7%인데 이게 경기 인천 지역에선 이재명 42.3%, 윤석열 34.3%로 오차 범위 내지만 지지 양상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 때부터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서울에선 야권 지지세가 강해진 반면에 나머지 수도권에선 박스권에 머물거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지사 출신인 이 후보의 지지세가 강한 만큼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부선 늘려 김팔선의 느낌표는 연장이든 추가든 진짜면으로 했습니다. 이 인기 드라마 지옥의 대사에서 따왔는데요. 신이든 뭐든 진짜면 좋겠어요.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지옥철을 타고 출퇴근을 해야 하는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ABC 노선 연장이든 DF 노선 추가든 빠른 시일 내에 출퇴근이 편리해지기만을 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피겨 왕자 차준환이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확정지었습니다. 초코과자 광고를 찍었던 아역스타에서 이제는 어엿한 한국 최고의 피겨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강렬한 음악에 맞춰 연기를 시작하는 차준환. 첫 점프 쿼드러플 토릅을 안정적으로 마친 데 이어 두 번째 4회전 점프 쿼드러플 살코 역시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총점 185점, 합계 283.31점으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합니다. 평창올림픽에 이어 베이징 올림픽까지 2회 연속 올림픽 출전 쾌거를 달성한 차준환은 이번 시즌 처음으로 두 종류의 4회전 점프를 모두 성공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더 깨끗하고 더 실수 없는 경기를 또 제가 후회하지 않은 어린 시절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초코 과자 광고로 먼저 주목을 받았던 차준환. 9살 때 시작한 스케이트는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미 5종류의 트리플 점프를 성공하며 크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형들을 제치고 대역전극으로 평창올림픽 티켓을 따내 남자 싱글 최연소 올림픽 출전 기록을 세웠고 15위를 기록했습니다. 4년 뒤인 올해는 압도적인 우승으로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는 가운데 후회 없는 연기를 약속한 차준환의 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 호주 오픈 대회 참가에 난항을 겪고 있는 테니스 스타 조코비치가 백신을 면제받는 이유로 코로나에 걸렸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에 확진된 상태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공식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악수를 하고 얘기도 나눕니다. 전시물을 둘러보고 방명록까지 작성합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우표 발행 행사에 참석한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치입니다. 그 다음 날인 17일 조코비치를 비롯해 베오그라드 테니스협회가 주최한 청소년 테니스 행사에 참석한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코비치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현재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참가를 추진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코비치 측이 호주 법원에 제출한 백신 접종 면제 허가의 이유가 지난해 12월 16일 코로나 확진 판정이었다는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그렇다면 조코비치는 지난달 확진 사실을 알고도 여러 공식 행사에 참가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Giving away $1 million from last year's Australian Open winnings to disadvantaged tennis players due to COVID. 조코비치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또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최악의 스모그와 함께한 오늘, 목도 칼칼하고 시야도 답답하셨죠? 오늘 오후 서울 도심의 모습인데요. 마치 안개라도 낀 것처럼 초미세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농도가 평소보다 5배가량 높았는데요. 내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지가 해소되지 않은 채 짙은 안개까지 더해지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까지 곳곳으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눈이 날리거나 조금 쌓이는 정도일 텐데요.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구는 9도 등으로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모레부터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땐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생명을 구할 힘을 주소서. 소방관의 기도, 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공포를 극복하고 화재 현장에 들어가야 하는 소방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느껴집니다. 평택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대원들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이 느꼈을 슬픔의 깊이는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소방의 날이 되면 살려서 돌아오고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희생 뒤에 내려지는 훈장 말고 살아서 구조하는 모든 순간이 훈장처럼 빛나도록 소방관들의 무사고와 안전이 보장되길 바랍니다. 평택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